늦가을 비가 장례식장 외벽을 얇게 긁고 지나갔다고 조문객들은 말했다. 영정 앞 백합 냄새는 진했고 바닥 카펫은 축축했다. 최동식의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낯설다고 김윤정은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한숨이 자기 어깨에서 가볍게 빠져나가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병원 복도에는 혈압기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지금은 향냄새와 뒤엉켜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물러섰다. 그때 박미란이 화환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고 접수대 직원은 회상했다. 화환에는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이웃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인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누군가는 덧붙였다. 미라는 영정 앞에서 잠깐 머리를 숙였고 윤정의 손을 살짝 감쌌다고 한다. 그 손길은 짧았지만 익숙했다. 윤정은 그 익숙함이 어디서 왔는지 즉시 떠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최상우, 최미정, 최재호 세 남매는 각자 다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남 상우는 조문객 인사에 고개를 반복해 깎고 장녀 미정은 휴대폰 메모장에 장례비 항목을 적었다. 막내 재호는 눈을 자주 깜빡였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의 눈꺼풀은 자주 피곤했고 요즘 더 심해졌다고. 빈소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치워진 테이블 밑에서 작은 금속성 열쇠가 떨어져 나왔다고 상조의 직원이 말했다. 열쇠고리에는 A-310이라는 각인이 박혀 있었다. 윤정은 그 열쇠를 잠깐 들여다보았다. 금고 열쇠인지 대여금고인지 우편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윤정은 그 숫자들을 마음속에 메모했다고 한다. A-312. 남편의 주머니에서 저런 게 나올 이유가 있었나. 그녀는 곧장 그 생각을 접었고 손에 들린 향을 다시 올려놓았다. 밤이 깊어 장례식장 복도가 한산해질 무렵 미란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다시 들어왔다고 접수대 직원은 덧붙였다. 그녀는 영정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고 그때 꽃다발 안쪽에서 반드시 접힌 흰 봉투 하나가 살짝 보였다고 장례 도우미는 기억했다. 그 봉투가 단순한 편지인지 영수증인지 누군가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윤정은 본능적으로 문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날 밤 향보다 더 진하게 번진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문이었다. 누군가는 미란이 고인과 꽃배달 이상의 사이였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 말에 보험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그 소문은 바닥 카펫을 타고 다음 날 아침까지 잔향처럼 남았다고 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은 검은 코트를 그대로 걸친 채 보험회사 지점으로 향했다고 한다. 접수대는 유리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고 안내 표지에는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가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직원 강소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필요 서류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윤정은 준비해온 투명 파일을 한 장씩 내밀었다. 강소라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했다고 한다. 고객님, 이거는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인 절차 후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윤정은 수익자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한다. 보통은 배우자 아닌가요? 강소라는 규정상 대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동일인 명의의 다른 계약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윤정의 뒤통수를 살짝 식히는 얼음장 같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지점 문을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다. 윤정은 계단을 내려가다 잠시 멈춰섰다. 남편의 서랍 속에서 본 보험증권 표지색을 떠올렸다고 한다. 녹색과 남색, 두 권. 하나는 오래되었고 하나는 비교적 새 것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녹색은 결혼 초였고 남색은 최근? 그때 A-310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다. 대여금고를 뜻한다면 은행 혹은 증권사. 윤정은 지점 옆 건물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 창구 직원은 상속 관련 안내지를 건넸고
대여금고 여부는 법정 상속인 확인 후에만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은 돌아 나오면서 접수대 화분 옆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제휴보험 상담 강소라 같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는 미정의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한다. 엄마, 보험은? 윤정은 하트 하나 대신 말을 택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 준대. 상우는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들어놓은 적 있나? 라고 적었고 재우는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상속 정리도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말풍선 아래 일금 3이 파랗게 켜졌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작업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접힌 봉투 하나가 나왔다. 꽃담 박미란이라는 납품 명세서들이 깔끔하게 들어있었다. 꽃가, 근조화환, 축하 화분. 거래가 일정했고 금액은 점점 커지는 추세였다고 윤정은 적었다. 장례 전에도 미란과 거래가 있었다. 오래되었다.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윤정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다시 밀어 넣었다.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기록은 말했다. 강소라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확인 결과 고객님 남편분 명의의 계약이 2건 있습니다. 오래된 거는 배우자 수익자, 최근 거는 지정 수익자입니다. 윤정은 침을 삼켰다고 한다. 지정 수익자가 누굽니까? 잠깐의 침묵 후 강소라는 규정에 따라 통지 예정이며 수익자 본인에게도 안내가 갈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윤정은 수화기 너머의 규정 문장이 칼날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동네 꽃집 꽃담 앞에서 박미란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시 뒤 의자를 벽 쪽으로 당겨 앉았다고 이웃은 덧붙였다.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누군가는 보았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상우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는 말했다고 한다. 회사 동료 통해 들었는데 요즘 보험은 수익자를 바꾸기도 쉽다더라. 아버지가 최근에 뭘 바꾼 건 아닌가? 미정은 단톡방에 덧붙였다. 꽃집 그 집 오랫동안 아는 사이라더라. 재호는 말했다. 엄마 혹시 아버지 통장 이체 내역에서 자동이체 찾으면 단서 나와. 그 말은 증거라는 단어의 문을 열었다. 윤정은 밤늦게까지 인터넷 뱅킹 이체 내역을 훑었다. 일정한 날짜, 일정한 금액, 5호 생명 E-차라는 메모. 자동이체 출금 계좌는 남편이었지만 추가 납입 항목에 박미란이라는 송금인이 몇 차례 등장했다고 한다. 그 이름은 윤정의 눈을 오래 붙잡았다. 추가 납입? 왜 그녀가? 윤정은 메모장에 적었다. 미란 추가 납입 최근 1년 사회. 그 시각 꽃집 뒷문 앞에서 미란은 종이 상자를 묶고 있었다고 이웃은 회상했다. 그녀는 자주 쓰던 가죽 지갑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하나 꺼내 오래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영수증 상단에는 AA보험 고객상담센터가 적혀 있었다. 상담일은 2달 전, 항목에는 수익자 변경 관련 상담이 찍혀 있었다. 미라는 한숨을 쉬고 지갑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날 저녁 조문대 떨어진 A-312가 누구의 것인지 단서가 나타났다. 은행에서 대여금고 방문 예약 안내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다. 발신자는 은행 자동 시스템, 수신자는 고인의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유가족 등록 완료 후 자동으로 공유되었다고 설명했다. 윤정은 그 문자를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 대여금고가 있었다. 그리고 예약 날짜는 바로 다음 날 오전이었다. 다음 날 윤정과 세 남매는 은행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다. 직원은 상속인 확인을 마친 뒤 A-312 문을 열어주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2개와 USB 메모리, 그리고 작은 검은색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각각 구증권 배우자 수익, 신증권 지정 수익이라고 적혀 있었고 검은 케이스 안에는 늙은 인감 도장이 누워 있었다. 윤정은 손이 떨렸다고 했다. 구증권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결혼 초 들어둔 보장성 계약, 수익자는 배우자. 익숙했다. 신증권을 열자 눈에 박히는 글씨가 있었다. 수익자 박미란.
그 아래에 변경일 2년 전 가을.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 2년 전은 남편이 병원에 자주 드나들던 때였다. 그리고 USB에는 보험 설계 상담 녹취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 제목은 변경 사유 설명. 상우는 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고 한다. 미정은 손등을 입에 대고 눈을 감았다. 재호는 바닥의 무늬를 오래 바라보았다. 윤정은 한참 동안 검은 케이스의 인감 도장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도장 뚜껑을 닫았다. 그때 금고실 입구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멈춰섰다. 박미란이었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고 한다. 해당 금고 관련 동시 지정 방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그분이 같이 열라고 했었어요. 사유를 설명하라고. 금고실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윤정은 미란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문장을 고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명? 어떤 설명? 수익자 변경? 두 사람 사이에 무엇? 그날 대여금고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단어를 생각했다고 기록은 말했다. 왜였다. 그리고 그 왜는 곧 얼굴을 마주한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은행 금고실의 차가운 공기가 네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고 한다. 윤정은 손끝으로 USB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직원에게 노트북을 요청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도어가 닫히자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떴다. 가장 위에 변경 사유 설명 2022-10이라는 파일명이 적혀 있었다. 윤정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커서가 떨렸다고 한다. 파일이 재생되자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먼저 흘렀다. 보험 설계사였다. 고객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곧 들린 목소리는 분명히 최동식의 것이었다. 가족끼리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어서. 이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사이입니다. 그 말에 윤정은 무릎이 흔들렸다고 회상했다. 책임져야 할 사이라는 표현이 아내나 자식이 아닌 다른 이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건 분명했다. 설계사가 다시 물었다. 법적으로 상속인 외에 지정하실 경우 다른 가족분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오해받더라도 이유는 내가 안고 갈 겁니다. 그 파일은 그 후로 잡음에 묻혔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장남 상우가 노트북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다. 책임진다. 도대체 뭘 책임졌다는 거야? 도박이라도 했나, 빚이라도 졌나? 장녀 미정은 눈물을 삼켰다.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랑.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단어가 맴돌았다. 불륜. 그 순간 미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획 돌렸다. 지켜주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빚이 있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도 밀렸고 남편이 남기고 간 채무도 있었어요. 동식 씨가 알게 되었고 제 대신 보험료 일부를 내주셨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혹시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 건사할 돈을 마련해 주려 했던 겁니다. 재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이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을 수익자로? 미라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식 씨가 그러셨어요. 가족은 결국 서로 의지한다.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그러니 내가 보증하겠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증?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야? 당신이 뭔데 남편 돈을 끌어다 쓰게 만들고 수익자까지 바꾸게 했냐고요.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혔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다시 가족 단톡방에 모였다고 한다. 상우는 적었다. 불륜일 가능성 크다. 책임진다니 무슨 말이냐? 미정은 말했다.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우리 셋이 사실을 끝까지 확인하자. 재호는 덧붙였다. 추가 납입 기록,
미란 이름 4번. 이건 분명 흔적이다. 윤정은 메시지를 읽고도 한동안 아무 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하트 하나 대신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죽으면 말 못한다. 산 사람 말이 진실일까, 남긴 기록이 진실일까. 그 문장 밑에는 일금삼이 파랗게 켜졌다. 이튿날 윤정은 홀로 꽃집 꽃담을 찾아갔다고 한다. 가게 안은 국화와 백합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은 물기로 반짝였다. 미라는 손에 장갑을 낀 채 화분 흙을 정리하고 있었다. 윤정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습니까? 미라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웃이자 친구였어요. 윤정은 비웃듯 말했다. 이웃이 수익자가 됩니까? 친구가 보험금을 받습니까? 그때 가게 한쪽에서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상자 위에는 사진 액자가 엎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미란과 동식이 함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은 축하 화분 가득한 가게 앞. 사진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꽃담 3주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동식. 윤정은 손끝이 얼어붙었다. 미라는 천천히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그분은 제 인생의 빚을 갚아주려 했던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서랍 속 남편의 수첩을 뒤적였다. 거기엔 짤막한 메모가 있었다. A-312. 내가 없으면 진실은 이곳에. 하지만 오해는 막지 못하리. 윤정은 눈을 감았다. 오해를 막지 못한다는 말, 그것이 곧 미란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문장으로 읽혔다. 이막 마무리. 나레이션. USB 파일은 남편의 목소리로 남은 마지막 해명 같았으나 동시에 가장 큰 의혹을 낳았다. 책임져야 할 사이. 그 말은 사랑이었을까, 동정이었을까, 혹은 빚갚기였을까. 보험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마음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 윤정의 눈에는 분노가, 자식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미란의 태도에는 애매한 진실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법과 감정이 맞부딪히는 폭풍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은 전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것은 금고를 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강소라 직원은 전화로 말했다.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는 2건으로 나뉩니다. 첫 건은 배우자 수익자 지정, 두 번째는 지정 수익자 건입니다. 후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지급 절차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윤정은 손에 쥔 수화기를 오래 붙잡았다. 이의제기라는 말은 남편의 유언 같은 결정을 뒤집는 싸움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본가 거실에 모였다. 상우는 노트북을 펴고 관련 법 조항을 검색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 반환 청구.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수익자가 지정됐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미정은 곧장 반박했다. 그럼 결국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왜 그 여자를 수익자로 했는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도 못하는데. 재호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며 말했다. 미정아, 아버지가 괜히 보험료를 대신 내줬겠어? 분명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그 사정이 뭔지 알아야지. 그 여자 말만 믿을 순 없잖아. 윤정은 세 남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나는 내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젠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보험사 지점에서 조정 미팅이 열렸다. 회의실에는 윤정과 세 남매 그리고 미란이 마주 앉았다. 강소라 직원이 중립적 어투로 말했다. 양측 모두 수익자 지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으니 서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우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버지가 왜 가족을 제쳐두고 이웃 여자를 수익자로 바꿨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륜이든 빚이든 어떤 사정이든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미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다. 저희 엄마가 평생 희생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뒤 남은 건 배신감뿐이에요. 미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분께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빚에 허덕이던 저를 구제해 주려 하셨던 거예요. 제 아이들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재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럼 증거를 내놔요. 당신 말만으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공기는 곧장 날카롭게 변했다. 강소라 직원은 중재하려 했지만 말은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단검처럼 오갔다. 며칠 후 윤정은 남편의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윤정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윤정아, 내가 너한테 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라는 내 잘못이자 내 빚이다. 오래전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 그녀와 그 아이들이 무너졌을 때 나는 도망쳤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했다. 오해하지 마라. 사랑은 너뿐이었다. 하지만 이건 나의 죄값이었다. 윤정은 편지를 쥔 채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서늘한 한기가 척추를 타고 흘렀다. 사랑은 나뿐이었다. 그러나 죄값은 다른 이름으로 갚았다. 그 문장은 칼끝 같았다. 위로처럼 다가왔으나 곧장 심장을 파고드는 이중의 고백이었다. 그날 밤 윤정은 가족 단톡방에 편지 사진을 올렸다. 상우는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책임? 결국 다른 여자랑 얽힌 거잖아. 미정은 흐느끼며 적었다. 사랑은 엄마뿐이라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재호는 짧게 썼다. 아버지의 죄값을 우리가 갚아야 하나. 윤정은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죽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건 산 사람들의 싸움뿐이다. 그 밑에는 곧장 일금삼이 켜졌다. 편지는 남편의 마음을 드러낸 듯 했으나 동시에 더 큰 의혹을 낳았다. 사랑은 아내뿐이라면서 왜 수익자는 미란이 되었는가? 죄값을 갚는 방식이 왜 보험금이어야 했는가? 남겨진 문장은 칼끝이었다. 위로와 상처가 동시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이제 가족과 미란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편지가 공개된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더욱 빠르게 번졌다고 한다. 최 씨, 결국 다른 여자 있었대. 보험금을 그 여자한테 남겼다더라. 장터 구석에서 오가는 수군거림은 이웃의 입을 타고 집집마다 번졌다. 윤정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붙는 걸 느꼈다고 했다. 상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설명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보험,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입니다. 이에 제기가 가능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유언이나 진술이 남아있다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경우 사회적 시선이 더 아프실 겁니다. 상우는 무겁게 앉아있다가 결국 말했다. 우린 이미 시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무렵 미정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장례비와 분담금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의심 섞인 말이었다. 내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혹시 엄마가 몰랐던 게 더 있던 건 아니니?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도려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으며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재호는 회사에서 연이어 야근을 하다가 동료들 사이에 오간 농담을 들었다. 야, 내 집 얘기 뉴스 나오는 거 아냐? 보험금 스캔들이래. 그 농담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재호의 귀에는 망치처럼 울렸다. 그는 술집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 보험사에서는 조정 기일을 통보했다. 양측은 다시 마주 앉았다. 윤정과 세 남매 그리고 미란. 분위기는 팽팽했다. 강소라 직원이 규정대로 말했다. 수익자 변경은 고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이의가 정당하다 판단되면 지급이 지연돼. 상우가 냉정히 말했다. 우리는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원했던 건 저를 지켜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윤정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떨었다. 지켜주다니. 나와 아이들을 두고 당신을 지켜주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 공기는 곧장 파열음을 냈다.
소송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조정 기일 직전 윤정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서류처를 다시 들여다봤다고 한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얇은 종이 한 장이었다. 보험금 일부는 빚을 갚고 일부는 윤정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한 건 비겁함 때문이다. 사인 옆에는 떨린 글씨가 남아 있었다. 윤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 앉아 있었다. 비겁함. 그 단어가 남편의 마지막 자화상 같았다. 조정 당일 윤정은 미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 돈을 받아도 내 남편의 마음이 당신 것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나한테 있었대요. 그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미라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저는 돈보다 그분의 선택이 제 인생의 낙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상우는 법적 절차를 고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 싸움이 끝나면 남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말한 비겁함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 같아요. 재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 빚을 갚으려 했던 거라면 일부는 인정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대신 우리 목도 지켜야죠. 결국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보험금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지급되었다. 일부는 미란에게, 일부는 윤정과 자식들에게. 소문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더 이상 큰 불길로 번지지는 않았다. 며칠 뒤 윤정은 집마당에 고구마를 널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건 기록과 소문뿐이구나. 결국 산 자들이 해석하고 싸우는 거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랑은 나한테 있었대. 그러나 죗값은 다른 이름으로 갚았구나. 그 말은 위안 같으면서도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미라는 꽃집에서 국화를 다듬으며 아이에게 말했다고 한다. 언젠가 내가 크면 이 이야기를 다 알게 되겠지.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길 바란다. 그녀의 손끝에서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세 남매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상우는 굳게 서 있었고 미정은 조용히 울었다. 재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비겁함을 우리가 다 안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비겁해질 순 없습니다. 숨겨진 보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 죄책과 구제, 그리고 비겁함과 선택의 그림자였다. 가족은 여전히 균열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돈은 나눠 가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각자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오래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